예, 안녕하세요. 이제 부동산학개론 제 6강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강의 주제는 이제 105페이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3번 유명한 이제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 이 주제가 될 거예요. 양가를 1번에 수요량의 변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가를 2번에 이제 수요의 변화가 되어 있으면서 밑에 그림이 잘 그려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참 잘 되어 있네요. 내용상으로 이제 아까 큰 주제 중에 두 번째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논리입니다. 수요 법칙을 논했었죠. 수요 법칙을 논하다 보면은 아까 수요 법칙은 이제 독립 변수 중에 가격 이외에 다른 건 다 일정하다 가정하고 가격만 변했을 때 수요량의 변화는 그 내용을 논한 것이 수요 법칙이었었어요. 근데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법칙 그 자체를 설명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수요 변화는 수요 법칙이 아니에요.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소비 행태가 나타나는 걸 분석할 때 수요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있고 수요 법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수요 법칙은 매우 제한된 내용이잖아요. 가격만 변한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이해하시는 게 최선인데요.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가격의 독립 변수를 잡기를 약속했다 그랬죠. 행축에는 수요량을 이제 잡았어요. 이렇게 가격을 잡고 이제 수요량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까 예를 들은 것이 이제 만약 XJ를 구매한다 가정할 때, XJ를 구매하기 위한 소득이 1,000원이라고 가정하고, 그 XJ 가격이 이제 100원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그 XJ의 수요량이 과연 얼마가 될까? 라는 걸 논하고자 하는 게 이제 수요 이론이라 봤을 때, 그 수요량의 영향주는 독립 변수가 소득하고 이제 가격이라는 게 있었어요. 수요량은 최대 수요량이니까, 그럼 이제 XJ를 구매하기 위해서 할당된 소득이 이제 소득 1,000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량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어요. 구매 능력 범위 내에서만 구매할 수가 있고, 구매 능력을 소득으로 이제 가정하게 된 겁니다. 다 가정이야, 가정. 그런데 이제 XJ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그 최대 수량은 이제 몇 개냐면은 10개가 되고요. 그걸 나타낸 점을 A점이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200원으로 상승하다 보면은 수요량은 5개로 이제 줄어들죠. 최대 수량이 줄 수밖에 없죠. 그걸 B점이라 그래 볼까요? 50원으로 하락하면은 수요량은 이제 20개로 늘어났습니다. 요거를 C점이라 그러고, 이 ABC를 연결하면 이러한 우하행 형태의 수요 곡선이 잡혀지는 것은 수요 법칙에 대한 설명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요인을 원인을 한번 보면은 수요량이 5개, 10개, 20개로 수요량이 변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시기에 수요량이 변했는데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뭘까? 가격이 변한 거야. 가격이 변해 수요량이 변한 거죠. 근데 이 가격이 뭐냐면은 지금 분석하는 게 XJ니까 XJ 가격이 변한 겁니다. 그럼 XJ라는 것은 저걸 뭘로 한 거냐면 지금 출제위원이 분석의 대상으로 제시된 목적물이야. 이걸 해당 재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원인은 딱 한 가지야.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로 인해서 해당 재화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자? 수요량의 변화다라고 얘기하게 된 겁니다. 지금 수요량이 변했죠, 지금? 그런데 수요량이 변한 거를 어떻게 표시하냐? 이제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수요량의 변화는 100원일 때 10개였던 물건이 200원으로 올라갔더니 수요량이 5개 줄었고, 50원 하락한 걸 20개로 늘어난 걸 표시할 때, 3개의 가격에 대응하는 점을 수요 곡선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서 A, B, C 3개를 잡았었어요. 근데 100원일 때 10개 했던 물건이 5개를 줄어들기 위해서 가격이 올라갔죠. 곡선상의 점 중에 A점이 이렇게 B점으로 점이 이동해서 양이 감소한 걸 표현하게 되고, 양이 늘어나는 원인이 가격이 떨어져서 늘어났구나. 그럼 곡선상의 점 중에 A점이 C점으로 움직여서 변합니다. 결국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걸 어떻게 표시하고 있냐면은 이 동일한 수요 곡선이 있죠. 곡선상의 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수요량의 변화는 결국 해당 그 동일 수요 곡선상의 동일 수요 곡선상 위를 말하죠. 에서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개념상 확인할 수가 있다는 뜻이지. 해당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 나타내는 게 수요량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를 개념과 그 원인을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시험 문제 낼 때 어떻게 했냐면은 수요량의 변화란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동일 곡선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결국 수요 법칙을 그대로 논한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이제 가격 변화에 동일한 가격에 대해서 10개가 이제 A점에 이루어지고 있는 곡선이 이게 하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 수요 곡선과 요 수요 곡선은 지금 같은 겁니다. 근데 이제 수요의 변화는 어떻게 하냐면은 원인을 잡을 때 거꾸로 이제 여기서는 가격이 변하고 소득, 가격 이외의 요소란 소득이 일정했는데 반대로 얘가 일정한 거야. 즉 가격은 고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이외에 다른 게 영향을 줘서 수요량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소득을 예를 들었으니까 소득이 만약에 1,000원이었던 거를 2,000원으로 한번 상승했다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럼 2,000원 상승하면 구매력이 커졌죠? XG의 가격이 100원이야. 100원짜리가 소득이 늘어나면 이제 몇 개가 되냐면은 20개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점을 C점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여기서 20개로 늘어났잖아. 여기서도 20개 늘어난 건 동일한 내용입니다. 수요량이 변한 건 마찬가지인데 다만 여기서는 가격이 하락해서 수요량이 늘어난 거를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표현이 충분했는데 이거는 동일한 가격에서 다른 요소 때문에 수요량이 늘어난 걸 좌표에 표시하면 요 지점이 찍혀요. 요 지점에 해당되는 것은 수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는 여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곡선 꼬꾸라질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하향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수요 곡선을 여기 20개에 해당되는 지점으로 옮겨와야 돼요. 그러니까 수평으로 이동하다가 C를 지나는 걸 하나 더 그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던 곡선이 이쪽으로 옮겼죠? 여기 있던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오른쪽 움직인 거야? 왼쪽 움직인 거야? 오른쪽 움직였죠? 이거를 우측으로 이동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수요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면 기존보다 소비량이 늘어났죠? 이거를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표시합니다. 근데 반대로 소득이 1,000원이었던 것을 500원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100원짜리를 500원 소득범을 구매하다 보면은 수요량이 5개로 줄어들어요. 여기도 5개 줄어드는 거 마찬가지야. 동일한 내용이에요. 다만 동일하게 수요량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여기는 가격이 상승해서 준 거를 곡선상에 이렇게 점의 이동으로 표현이 충분했는데 이거는 아까 오른쪽에 대한 똑같은 논리라도 가격은 그대로 상태에서 다른 요소 때문에 수요량이 준 걸 표시하는 좌표 지점이 요 지점이 되는 겁니다. 요 지점에 해당되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테크닉이 필요해요. 우하 형태를 가지는 곡선을 좌측으로 움직이다가 B를 지나는 거 하나 더 그리시면 돼. 그럼 여기 있던 것이 이쪽으로 옮겨갔죠. 이쪽으로 옮겨갔다는 건 기존보다 왼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이거를 좌측으로 이동했다 그럽니다. 곡선 자체가. 좌측 이동하면 기존보다 소비량이 줄어들었죠. 이거를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책처럼 2개가 더 그려져 있는 건데 이거를 정리해 보는 거지. 그럼 원인이 뭘까 하다가 원인은 종류가 많다 그랬죠. 근데 하나는 제외시켜야 돼.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켰던 가격은 제외시켜야 돼. 그 가격이 해당 재화지. 그래서 해당 재화 가격은 제외시킨다 해서 이외라 그래요. 이외의 다른 요인이야. 다른 요인에 의한 뭐가 변한 거야? 수요량이 변한 거. 우리 이거를 뭐라 그러자? 수요의 변화라고 하자. 수요량이 변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근데 원인은 뭐를 제외시켜야 돼? 해당 재화 가격은 제외시켜라. 그리고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다른 요인인데 수요량이 변한 걸 어떻게 표시한다?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이구나 라고 논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를 한 문단으로 설명하면은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를 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장 오래된 역사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를 논했기 때문에 두 개를 구별할 수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두 개를 구별할 수 있을 때 구분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야. 해당 재화가 뭔지만 아시면 돼. 그래서 이게 올해도 나왔는데 28회 때도 어떤 식으로 내냐면은 문제의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요. 다음은 여기 아파트라 그럴까요? 아파트의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닌 거 이런 식이야. 그럼 자체 이동을 일으키는 요인이 아니라는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에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과정 중에 두 가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 보기 1번에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나오고 보기 2번에 연립주택 가격의 변화가 나오고 보기 3번에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가 나온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정답이 여기서 몇 번이냐? 1번이 됩니다. 왜냐? 여기에 해당 재화가 아파트잖아. 근데 보기 중에 아파트 가격의 변화가 나왔죠. 그럼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한 거니까 1번은 수요량의 변화고 나머지 연립하고 오피스텔 가격의 변화는 해당 재화인 아파트 가격 이외의 다른 요소가 변한 거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출제원이 2번을 정답을 하고 싶어. 똑같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타이틀에서 그 문제가 바뀌어요. 문제가 아파트가 아니라 이제 뭘로 내겠어요? 다음은 연립주택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해당자가 연립으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보기 중 연립주택 가격은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물론 당연히 3번을 정답을 하려면은 문제가 뭘로 바뀌겠어요? 문제가 연립주택이 아니라 뭘로? 다음은 오피스텔의 수요곡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오피스텔이 해당자인데 해당자와 오피스텔 가격이 변하니까 3번이 수요량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것은 연습하시면은 이 자체가 문제가 나왔을 때 10초가 안 걸리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어떤 분은 딱 5초 만에 답을 찾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원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시험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자체를 구분하는 건 물론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더 많이 나오는 것은 이쪽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은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걸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거니까 오지선다 중에 네 가지는 우측 이동 요소가 있을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좌측 이동 요소가 나올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어느 게 우측이고 어느 게 좌측이냐 이해하시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 요인이 뭐냐? 가격 말고 다른 요소가 뭐가 있느냐? 그 요인을 아시고 그 요인이 주어졌을 때 해당자와 수요량이 우측 이동하냐 좌측으로 이동하냐 이거를 잡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파트예요, 요 파트. 그래서 이제 페이지 이제 지금까지 105페이지 내용 말씀드리는 것이고 106페이지 보면 양가로 4번에 수요의 변화 요인이 있어. 수요의 변화 요인했는데 증가 감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니까 증가 반대가 이제 감소니까 거기 여러 가지가 이제 설명이 되지만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4번 내용이야. 2, 3번. 종류가 많지만은 나머지 다 상식적인 거예요. 그래 놓고 오른쪽 보충학습 있죠? 107페이지 보충학습 별표를 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별도로 논하는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논하는 거야. 수요의 변화 요인. 그 수요의 변화 요소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그 보충학습에 나온 것처럼 핵심적인 게 소득의 변화하는 게 있어요. 이 소득이 왜 수요의 변화 요소 중에 이제 1번 타조로 보통 예시하냐면은 요것이 이제 수요만 영향 미치는 대표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만 영향 준다는 것은 공급하고는 무관하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수요만. 이게 나중에 균형에 이동할 때 크게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소득은 증가로만 예를 들어 볼까요? 소득은 증가야. 근데 소득이 증가됐다 그래서 시장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의 소비량이 다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하고 연관되는 지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소득이 증가했는데 어떤 물건의 수요량은 증가하는 물건이 있고요. 어떤 물건의 수요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물건이 있어요. 그럼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득의 방향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얘는 지금 어떤 방향이다?
같은 방향을 움직이고 있죠. 우리 이런 재화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정상재다라고 그럽니다. 정상재란 말을 많이 써. 우등재, 보통재 그러는데 정상재란 말을 많이 써. 그래서 만약에 해당 재화가 아파트를 분석한다. 아파트의 가격은 그대로 있다 가정하시고, 근데 아파트가 정상재라면 조건이 나왔어. 소득이 늘었어. 그 아파트가는 그대로 하더라도 소득이 늘었으면 어떻게 된다? 곡선을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서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재는 같은 방향. 근데 어떤 물건은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물건이 있어. 지금 현재 소득 수준에서 구매하기 싫어도 현재 소득 수준에서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물건이 있는데 내가 소득만 벌면은 이 물건 소비하지 않겠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이것이 이제 소득이 늘면은 구매 의사가 떨어지는 물건, 오히려 소비량이 줄어드는 물건이야. 이런 물건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열등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가 혹시나 열등재라면 이렇게 조건 나왔어. 그럼 소득이 늘었어. 그러면 아파트의 소비량은 줄어들어서 어떻게 변하나? 좌측으로 이동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갑돌이가 사람마다 정상 열등이 좀 달라요. 갑돌이가 내가 지금 현재 15평의 원룸에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만 내가 돈을 벌면은 한 30평대로 옮겨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는 30평짜리 주택이 정상재가 되고 15평짜리 주택은 열등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이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물건이 정상과 열등이다. 그래서 소득 나오면 무조건 아셔야 되는 것이 정상하고 열등은 무조건 소득이야. 그래서 소정열 그럴 정도입니다. 소득은 정상 열등은 오로지 소득에 의해서 논하는 거다라고만 알아두셔야 돼요. 소정열. 근데 수요의 변화 중에 이게 에이스가 아니야. 그 보충학습 보면 2번에 대체제 보완지 이게 에이스가 되는 거야. 소비자들은 어떤 물건의 구매를 하는데 소비량을 결정하는데 그 해당 재화 말고 해당 재화 가격 이외에 즉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근데 다른 재화인데 이게 해당 재화 수요량이 영향 미쳤으니까 이 두 재화는 뭔가 연관되는 재화, 이거를 관련 재화라 그래요. 근데 관련 재화에 두 개가 있어. 대체재하고 보완재라는 게 있어요. 대체재, 보완재. 그 중에서 이제 대체재를 논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대체재 가격의 상승 요것만 딱 내요. 보기가. 그럼 결국 대체재 가격 상승이 해당 재화, 문제에 나와 있는 해당 재화 수요량이 어떻게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야. 해당 재화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결론적으로는 증가가 돼요. 그럼 여기서 논하는 요 재화랑 요 재화는 무슨 관계에 있는 재화라고 그랬냐면 지금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대체재가 뭐냐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체재가 뭘까? 만약에 A하고 B가 서로 대체재래. 가정해요. 그럼 대체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대체 관계에 있는 재화를 대체재라 그래요. 대체, 책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줄여서 대체재 그럽니다. 대체 관계를 같은 말로 경쟁 관계라 그래요. 경쟁 관계에 있는 물건은 라이벌 관계잖아. 아무 물건이 경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대체 관계에 있을 때 소비자들이 A랑 B가 대체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소비해서 향유하는 만족감을 효용이다라고 판단해 보세요. 그럼 소비자가 A 물건 소비했을 때의 만족감하고 그리고 B 물건을 소비할 때 만족감은 어떻다? 같은 물건을 우리가 대체재라 그럽니다. 소비자는 A를 사서 소비하든 B를 사서 소비하든 그 소비를 통한 만족감은 같은 물건을 말해. 그래서 대체재끼리는 그래서 만족감이 같기 때문에 동질적 상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정책론 같은 데 보면은 뭐 동질적이라면 이렇게 문제가 제시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뭐다? 대체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럼 소비자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하는데 어차피 만족감 같으니까 둘 다 선택할 필요는 없어. 대체 관계다 그러면 A 또는 B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만은 어느 걸 선택한다? 상대적으로 생략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거를 선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체 관계에 있는 조건이 나오면은 어느 게 더 싸냐만 아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요 해당 재화 수요량이 미치는데 대체재가가 비싸지면 요걸 안 사겠지. 이거를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돼. 요 물건과 요 물건 대체재야. 그럼 흐름상 P예요, P.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어요라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상승했어요라는 것이 해당 재화 수요량이 미친 영향력이니까 요 가운데 절차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가운데 대체제가 비쌌으니까 바로 이 대체제 있죠? 그 대체제의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이게 줄어들겠지. 수요 법칙에 의해서. 비싸니까 안 사는 거야. 안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막 해당 재화로 오는 거야. 그럼 해당 재화의 수요량 어떻다?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요것이 이렇게 미치는 관계를 여쭤보는 게 일반적이야. 그러나 요 사이에는 요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시면은 함정인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럼 특징이 반드시 그러는데 해당 재화 두 가지가 만약에 해당 재화는 요 두 물건이 대체 관계에 있다. 그러면 대체제 수요량이 변화. D가 수요량이야. 대체제 수요량이 변화하고 해당 재화 수요량이 있죠. 얘네들은 양끼리 대체 관계 있는 물건의 양끼리는 항상 방향이 어떻다? 반대 방향 움직인다. 그래서 대량반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물어본 거 여기서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끼리 판단하는 게 어떤 나중에 제가 함정 문제 만들 텐데 함정 문제가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양끼리는 항상 반대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대체 관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사이다가 있다고 가정했죠. 사이다하고 만약에 콜라가 대체제라고 가정하는 거야. 대체제라고. 물론 대체제가 아닌 사람도 있어. 아무런 관계면 독립제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체제라고 가정한다면 이렇게 문제의 조건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물론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사이다, 콜라 이런 예는 내지는 않습니다. 모든 걸 다 부동산화 시켜서 예를 들거든요. 아파트하고 연립주택이 대체제라면은 아파트하고 옵시스텔이 대체제라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관계되는 예문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우선 와닿는 게 이런 물건이니까. 근데 사이다, 콜라가 대체제라 가정하면은 소비자는 어느 걸 소비하든 만족감은 같은 물건이라고 딱 떠오르셔야 돼. 근데 사이다 가격도 100원이고 콜라 가격도 100원이야. 그러니까 두 가지 물건의 가격이 똑같은 거야. 대체제 가격이 가격도 똑같잖아요. 소비자는 아무거나 선택해요. 그러니까 눈에 먼저 띄는 걸 선택하는 거야. 근데 가격이 차이가 생겼어. 그런데 지금 해당 재화 수요량에 영향 미친 걸 논하고자 하는데 이거랑 대체 관계는 콜라 가격이 100원에서 200원으로 올라가 버린 거죠. 가격이 비싸지면은 결국 콜라에 대한 소비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 어디로 몰려온다? 믿는 구석이 있지. 만족감이 같은 대체제인 뭐다? 사이다가 있는 거야. 그럼 사이다 가격은 그대로다 하더라도 콜라 가격이 비싸져 소비를 줄인 사람이 사이다로 몰려오면서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 움직인다?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서 양의 증강을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콜라를 집어넣고 콜라 비싸졌네? 당연히 콜라 소비량은 줄어들었네. 그 사람은 사이다로 몰려온 거 사이다 소비량은 증가했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체 관계에 있는 것들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 중에 양끼리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라고 절차적으로 하나씩 짚다 보면은 논점이 확실해져 가지고 실수를 안 해요. 세 번째, 보완제 부분이 있어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표현했어요. 아, 그 보완이구나. 보기는 이것만 나왔을 때 이것이 결국 해당 재화 수요량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거죠. 해당 재화 수요량 뭐 결론적으로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요 물건하고 요 물건은 지금 무슨 관계에 있다? 그렇죠. 보완 관계다라고 표시했어요. 그럼 보완제가 뭐냐라는 거야, 이것도. 또. 책에 잘 설명이 돼 있네. 다시 한번 풀었으면은 A하고 B가 보완제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보완제라는 것은 별게 아니라 그냥 보완 관계에 있는 재화를 우리는 줄여서 보완제라고 그럽니다. 근데 보완제를 소비할 때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의 특징이 있어요. 소비자들은 효용을 100%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야. 근데 A자를 소비하고자 했을 때 보완관계는 두 물건 소비할 때 A를 소비했는데 이 만족감이 100% 못 채운 거야.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떠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아무거나 소비하면 이게 보충해 주지 못해요. 그럼 부족한 거를 채워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아무거나 사는 것이 아니라 보완관계 있는 B를 같이 소비하게 되는 거죠. 때문에 보완관계 있는 물건은 소비할 때 두 가지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소비하는 거예요. A 그리고 B가 되는 거야. A 그리고 그래서 보완관계 소비할 때는 공동 소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공동으로 소비가 늘고 공동 소비가 줄고 공동 운명체야. 대체제는 라이벌 관계. 저 인간이 두 가지 내가 사는 것이고 공동 보완제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흐름상에서 그것도 맞춰야 돼. 지금 보완제 가격이 변했다 그랬어요. 근데 보완제 가격을 상승했다 한번 해볼게.
그럼 바로 뭐가 떠오르셔야 돼? 보완제가 비싸니까 보완제 수요량은 줄어들었다 바로 판단하셔야 돼. 결과적으로 이게 해당제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 거니까 해당제와의 디맨드, 수요량은 어떻다? 얘도 같이 줄어들어요. 때문에 보완관계에 있는 물건을 보세요. 이 물건하고 요 물건이 보완관계에 있는 제와야. 그럼 보완제의 수요량이 변화하고 해당제와 수요량이 변화는 지금 어때요?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죠. 그럼 보완관계에 있는 물건끼리는 양이 항상 같은 방향, 보양비라 그래요. 보양비. 같은 방향으로 비례관계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대량 반 반비례 관계고 이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보완관계를 여기가 이제 항상 똑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당분간은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맥주라 그럴까요? 맥주에 대한 소비량을 알고자 하는데 이게 치킨이야. 치킨 가격이 100원이었을 때 이만큼 소비가 일어났어요. 근데 치킨만 먹어가지고는 이게 뭔가 만족감이 채우지 않잖아요. 저처럼 술을 안 마시는 분은 치킨하고 보완관계 사이다 같은 경우인데 술을 이제 잘 드시는 분들은 치킨만 사진 않고요. 같이 시키는 게 있죠. 보완관계를 같이. 밥하고 반찬이 보완관계 있는 것처럼 치킨의 만족감을 부족한 거를 채우기 위해서 맥주랑 같이 드신다 가정하는 거야. 때문에 치킨과 맥주가 보완제라 가정한 상태인데 치킨 가격이 비싸지면은 치킨 소비량이 줄어들었죠. 근데 맥주를 판매하신 분이 보니까 지난달에는 10박스가 팔렸어요. 근데 이번 달에 보니까 소비량이 줄어들었어.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왜 줄어들었을까라고 조사해 보니까 맥주랑 보완관계에 있었던 치킨 가격이 비싸져서 치킨 소비량이 줄어들으니까 얘도 어떻다? 같이 소비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치킨하고 뭐 맥주 이런 예는 나오지 않지만은 보완관계에서 공동 운명체다 소비면에서 대칭관계는 라이벌로 반대 방향 움직인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 대체제 보완제만 이해하시면 거의 웬만한 문제 다 풀리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쌍두마차 이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제 내용 거의 정답이 대체제 보완제에서 나오니까 이거 말고 이제 거기 이제 수요 증가 감소 요소 보면은 예를 들어 동그라미 뭐 6번 같은 경우가 해당이 돼요. 그나마 조금 더 나은 것은 소비자들이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 변화를 이제 어떻게 하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예상하는 경우가 있고 하락에 대해서 예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예상이란 부분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이 예상, 상승에 대한 예상할 때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하락에 대한 예상할 때는 하락에 대한 우려감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내용, 다 미래. 가격 상승이 예상, 다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사건을 추정하는 거죠.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면 수요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겠지. 치킨, 맥주 가격이 만약에 담배다. 담배 가격이 100원이에요. 근데 앞으로 현재 담배가 100원인데 앞으로 담배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이 돼. 아직 안 올라갔어. 올라갈 걸 예상하면은 담배 피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 오르기 전에 미리 물건을 다 사놓는다. 쫙.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올라가고 예상하면 오르기 전에 미리 사고자 하는 소비 행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요.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있죠. 하락 예상되면 지금 가격은 담배 가격 100원인데 앞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돼. 그럼 담배를 지금 안 사겠지. 그렇죠? 하락이 예상되면 떨어진 다음에 살 생각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수요가 어떻다?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 예상이란 부분도 미래에 대한 예상도 소비자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측면이다 보니까 가격 이외에 다른 요소로서 곡선 자체 이렇게 움직이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말고 나머지는 상식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 거기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나머지는 사실상 공부 안 하셔도 대충 찝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요소 중에 대부 비율이 증가했다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수요가 어떻게 된다? 수요가 증가하겠지. 대부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LTV로 내는데 나중에 투자론을 공부하실 내용이야. 대출을 많이 해준다는 뜻이야. 요즘 반대로 대부 비율 억제하고 있죠. 그리고 총부채 상환비율 DTI라는 게 있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만약에 증가한다. 그것도 수요가 증가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DTI가 증가하면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이건 금융론에서 다루게 될 거야. 나중에 찬찬히 아시게 돼. 그리고 부동산 취득 관련 조세가 주동산 취득세가 만약에 인하됐대. 그럼 사는데 부담이 덜하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당연히 증가해. 공부 안 해도 맞춰. 이런 것은. 그리고 대출할 때 대출 금리가
대출금리가 인하됐대.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받는 부담이 덜하잖아요. 수요가 어떻게 돼? 당연히 증가되는 거야. 이렇게. 대충 다 맞춰요. 인구가 증가됐어. 그 소비자가 많아진 거니까 당연히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많어. 그리고 만약에 해당자가 아파트다. 아파트 주변, 부동산 주변 환경이 개선됐대. 그럼 당연히 수요가 증가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공부 안 해도 마찬가지예요. 시댁과 거리가 멀어졌대. 그것도 수요가 증가되는 거야. 친정과 거리가 가까울 때 수요가 증가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오지선다를 내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리는 그냥 있는 지문 중에 이제 거의 안 보이는 지문으로 봐도 돼요. 다 옳게 나오니까. 그래서 정답은 이제 논리적으로 따지는 대체제 보완제 그리고 소득간 정상 1등 이런 데서 이제 언급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형태가 가장 전형적이고 이걸 막 변형을 시키는 것은 뭐 천천히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A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더니 B 부동산의 수요는 B 수요는 이제 감소하였고 C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하였다면 이렇게 내는 거야. 이게 문제 타이틀이에요. 그리고 내용은 그럼 A와 B의 관계는 A와 C의 관계 이런 식으로 많이 내요. 이렇게. 그러면은 결국 1번부터 5번까지가 나오겠지. 대체제, 보완제, 대체제, 정상 대체제, 열등제, 대체제, 보완제, 열등제 막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이거는 어차피 B하고 C의 수요가 변했어요. B하고 C의 수요가 변했지만 B, C 가격이 변한 것이 아니라 A라는 B, C 입장인 다른 제약각이 변한 거야. 다른 제약각이 변한 거니까 보기는 대체제, 보완제로 압축이 됩니다. 그럼 이게 대체제, 보완제냐만 판단하면은 보기 두 개를 압축이 돼. 대체 보완이고 보완 대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정답일까요? 지금 A 가격이 상승했다 그랬어요. 그럼 바로 어떤 일이 발생해? A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할 거 아니야. 그죠? 수요 법칙에서. 근데 결과가 지금 B는 어떻다? B 수요는 얘는 줄었네. C 수요는 얘는 증가했네. 그럼 방향이 잡혔잖아. 그럼 A하고 B의 수요량의 변화는 서로 어떤 방향? 반대 방향, 동일 방향으로 움직였네. 양끼리 같은 방향 움직이면 양끼리 판단해야 돼요. 양끼리 같은 방향에는 보완제고요. A하고 C는 양끼리 지금 반대 방향 움직였네. 이거 뭐다? 대체제가 돼. 그래서 보완제, 대체제를 찾는 이런 형태의 문제라는 거죠. 이거를 몇 가지 유형으로 함정까지 포함한 몇 가지 유형으로 시험 때가 연습하시게 될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이게 많이 나와요. 다음은 이런 아파트라 볼까요?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봐. 단 아파트는 이제 정상자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만약에 물어봤다. 그럼 우측으로 포인트가 무슨 뜻이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걸 여쭤봤죠. 그러면은 뭘 말하는 거야? 수요 증가야 감소야? 그쵸? 수요 증가에 해당되는 것은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기에 대출 금리의 인상. 그러면 이거는 금리가 인상되면 수요가 어떻게 돼? 줄어들 거 아니야. 말이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공부 안 해도 맞춰. 그 주택 관련 취득세율의 인상. 이걸 누가 사겠어? 기존보다 줄어들 거 아니에요. 보기 3번에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 이렇게 돼. 하락이 예상되는데 하락이 예상이야. 하락이 예상되면 지금 상했어? 나중에 상했어? 나중에 사겠죠. 하락이 예상되는 수요가 얘도 감소야. 그것도 답이 아니야. 보기 4번에 아파트 주변 환경 악화. 그러니까 아파트 주변에 뭐 지뢰밭 같은 게 조성된 거야. 그럼 당연히 얘도 수요가 공부 안 해도 얘네들은 맞춰요. 결국 보기에 답은 하나 딱 나오죠. 대체 주택 가격의 상승.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대체 주택 가격 상승이 해당자와 아파트 수에 미친 영향을 물어본 거죠. 보기 하나가. 그럼 대체주택 가격 상승하니까 대체주택 안 살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디로 몰려와? 아파트로 몰려와. 아파트 수요가 증가하니까 우측.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형태가 몇 가지 형태가 있긴 있지만은 내용적으로는 결국 대체제 보완제에서 거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뭐 80% 이상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수요량이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먼저 구분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의 변화 요인에 대해서 하나씩 잡아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책은 이제 나열식으로 쭉 돼 있지만은 의미는 이렇게 이제 잡으셔가지고 많은 문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되는구나를 감이 있으셔야 돼. 빨리빨리 풀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이거를 시간이 좀 아까워요. 오랫동안 잡기로는 지문도 짤막하게 나오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 이제 한 가지 했고요. 이제 공급으로 넘어가기 전에 107페이지 보면 4번에 수요의 유형 및 특징이 나오는데 유형은 보지 마세요. 안 보셔도 돼. 요즘에는 옛날처럼 실질적 수요, 잠시 이렇게 실질적 수요라고 내진 않아요. 유효수라고 하기 때문에 다 안 보셔도 돼요. 건너뛰시고 요즘에는 시험에 내진 않고. 그리고 108페이지면 양가로 이번에 부동산 수요의 특징이 있죠. 이것도 이제 특성을 아시다 보면 잡혀요. 거기 1번에 그 가격 일반자에 비해서 부동산 비싸잖아. 1번은 기억해 주세요. 가격 비중이 커, 비싸, 고가성이야. 고가성이기 때문에 뭐예요? 구매자금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고 당연한 말이야.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수요자 공급자 수가 소수가 돼버려요. 진입장벽이 되니까. 그래서 1번, 2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4번,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다? 고가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구매자금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 걸리고 진입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를 제한을 두고요.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처럼 검토할 사항이 많아서 전문적이고 그 구매 절차가 복잡하다. 뭐 상식적인 말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특수한 방법이 쓰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동그라미 뭐죠? 이제 6번하고 8번은 같은 맥락 보시면 돼. 6번에 보니까 개별성 때문에 개별성 면에서 다 다르다는 거야. 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화된 수용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야. 차별화된 수용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6번은 뭐다? 탄력성도 부동산마다 다르다. 거기까지는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기억이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기억부터 미음까지는 보지 마세요. 투기하고 투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 안 맞으니까, 그냥 이제 6번에 대한 논리랑 8번에 대한 논리를 통해서 개별성 때문에 행태가 다 다르다라고 아시면 돼. 극단적으로 보면은 결국 부동산 수의 특징은 거의 잘 내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우리는 거의 다 이런 데서 앞에 있는 내용에서 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특성에서도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책에 투자하고 투기가 이렇게 탄이다 비탄이다 결론 내리는 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생략을 안 보셔도 충분하다. 건너뛰세요. 그래 놓고 이제 여기까지가 수요를 쭉 논했어요. 그러면 수요 논했으니까 이제 뭐도 논해야 돼? 공급도 논해야 돼, 공급. 근데 공급에 대한 논리가 111페이지인데 거기 공급량하고 공급하고 공급량 해놓고 밑에 양가로 1, 2, 3, 4번 있죠? 안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수요를 하시다 보면은 공급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지워보도록 하겠어요. 아까 수요에 대한 논리를 필 때 수요의 개념하고 성격 논했잖아요. 똑같아. 공급의 개념에 따라서 성격을 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수요든 공급이든 둘 다 일정 기간 논하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도 다만 생산자겠죠. 생산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정 기간이니까 공급도 무슨 개념이다? 유량 개념이야. 유량. 아까 나왔어요. 유량 수요할 때. 그리고 하고자 하니까 뭐다? 사전적 개념이야. 그래서 공급량하고 실제 판매량이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생산하고자 하는 욕망. 근데 욕망이 그냥 욕망이 아니라 생산 능력을 동반해요. 그래서 유효 공급이라 그래요. 유효 공급. 그리고 최대 수량이야. 그러니까 수요 공급은 개념하고 성격이 똑같아. 둘 다 유량이고, 둘 다 사전적 개념이고, 둘 다 유효 개념이야. 유효 수요. 둘 다 최대 수량이 돼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수요물 보면 공급의 개념성이 아실 필요가 없어. 그냥 건너뛰세요. 바로 건너뛰시고. 그리고 이제 공급의 경우에 아까도 똑같은,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공급 우리가 함수를 논했었잖아. 수요 함수 논하는 것처럼 공급은 똑같아. 함수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관계를 논하는 게 함수였었잖아요. 근데 아까 수요 함수에서는 종속 변수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서 수요 함수에서는 수요량을 잡았었죠.
근데 공급 함수에 그 수요 함수의 독립변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많이 잡았었어. 공급도 똑같아. 그 함수니까 독립하고 종속 간의 관계를 논하는 것이고, 다만 종속 변수로 공급에는 뭘 잡냐? 공급량을 잡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제와 공급량. 여기다 영향 주는 게 종류가 많겠어, 적겠어? 많겠지. 많은 거를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해당제와 가격하고, 아까도 이제 나머지 있죠, 나머지. 나머지는 뭘로 잡는다?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잡는 거야. 여기서 공급하고 수요에 좀 차이가 생기는 게 있어요. 가격과 가격 이외를 잡아야 돼. 그런데 가격 외의 요소는 여기다 영향 주지만 얘는 일단은 불변이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아까 수요랑 똑같잖아. 수요를 보면 공급도 잡힐 수가 있어요. 일단은 불변을 가정하고 얘는 잠깐 쉬라는 겁니다. 그럼 뭐하고 뭐? 가격하고 공급량 관계만 논하자. 여기서 기억하실 것이 밑에 112페이지에 양가로 이번에 공급법칙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 공급법칙 체크하시고 3번의 공급선 체크하셔야 돼요. 양가로 2번과 3번은 체크하셔야 돼. 요거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 게 체크하시라는 공급법칙이야. 요건 지문으로 종종 나오죠. 공급법칙 내용은 수요법칙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가격하고 그리고 공급량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급자 입장이야. 공급자들은 본인이 생산하는 물건의 가격이 다른 거 일정에 상승했어. 가격이 상승하니까 돈 많이 벌 수가 있지. 이때다 그 생산량을 늘려요. 가격이 막 하락하고 있어. 하락하다가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면 가격 떨어지잖아요. 공급할 필요가 없어. 하락하면 점점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량을 감소시켜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가격하고 공급량 움직이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야? 같은 방향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격 공급량과의 정의 관계 또는 양의 관계라 그래요. 이거는 어떤 방향 움직인다? 동일 방향 움직인다. 즉 비례 관계라는 뜻이죠. 동일 방향은 비례라는 뜻이야.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공급 법칙이라는 거예요. 요 지문은 종종 나와.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은 공급량은 증가하고 가격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이런 식이에요. 가격 공급량의 같은 방향. 그런 다음에 우리도 수요 법칙을 통해서 뭐를 논했냐면은 곡선을 논했잖아요. 당연히 공급 법칙을 통해서 공급 곡선의 모양이 나와요. 공급선 모양. 그러면 가격을 이렇게 종축에다 잡는 건 똑같고 횡축에다가는 공급량을 잡아요. 그럼 P0일 때 공급자들은 Q0만큼 공급할 의사가 있네. 근데 가격이 P2로 올라가서 이때다 그래서 공급량을 늘려. 오! 공급량이 늘어나는 모습은 두 가지예요. 그 가격이 상승하는 제품을 기존에 생산했던 기업가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저 물건 괜찮네 해가지고 새로운 신규 업체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신규 업체 들어오니까 기존 업체는 생산량 늘리고 신규 업체는 또 들어와서 생산량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뭐 이런 논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건 기대가치 없다. 공급량이 줄어들어. P1으로, Q1으로. 그래서 이거 C점이다. 그럼 A, B, C를 연결하잖아요. 아까랑 똑같아. 서플라이 커브라 그래서 공급은 서플라이로 표시합니다. S. 서플라이 커브라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타나. 이 모양이 무슨 모양이에요, 지금? 아, 그렇구나. 우상향 형태라는 거지. 이 모양을 꼭 잡으세요. 수요는 무슨 모양? 우하향. 공급은 무슨 모양? 우상향.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은 많이 내진 않아요. 대신에 그 수요에 대한 흐름을 잡으면 공급도 꽤 맞출 수가 있다. 다만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 반대다. 수요 법칙은 같은 방향, 반대 방향, 공급 법칙은 같은 방향. 그러다 보니까 곡선도 달라지더라.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공급 곡선은 우상향.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라는 거를 거기 이제 112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공급 곡선 해놓고 세 번째 끄트머리에 우상향인데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 해놓고 우리가 논점 삼는 것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지금 이제 이렇게 공급 곡선의 모양 보니까 공급량이 변한 것이 뭐에 따라 변한 거예요? 그렇죠? 해당 재와 가격에 변해서 이게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공급량에 변화 미치는 것이 가격만 있던 것이 아니라 그랬지 가격 말고 다른 것도 영향 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거를 수요량의 변화, 수요 변화 구분한 것처럼 공급에도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가 구분이 됩니다. 그 책에 보면 113페이지 공급량의 변화, 공급 변화를 이제 체크하셔야 돼. 근데 이거는 이제 수요처럼 디테일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이 모양이 공급량의 변화잖아요. 지금 가격이 변해서 공급량의 변한 걸 어떻게 변한다? 공급선상에서 무슨 이동?
점유율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 수요량의 변항이 해당 재와 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이 변한 것처럼 이것도 해당 재와 가격이면 공급량의 변화를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로 어떻게 표현하냐? 곡선상에 이게 점유율도 나타내요. 그러다가 이런 114페이지 보시면은 똑같아요. 수요의 변화처럼 공급의 변화가 있어. 공급의 변화는 우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공곡선이 가격은 그대로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게 있을 것이고 좌측으로 이동해서 공급량이 변한 걸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공급량이었던 것이 얘가 우측 이동하면은 이게 이쪽으로 이동했죠. 우측 이동하면 기존보다 공급량이 어떻게 된 거야? 더 늘어났잖아. 이거를 공급이 증가했다고 표시합니다. 근데 곡선이 좌측으로 움직였어. 이렇게 움직이면은 기존보다 좌측으로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었잖아요. 좌측 이동했다. 이거 공급이 감소한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하는 것은 수요랑 공급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모양만 우하향, 우상향일 뿐이지 둘 다 우측 이동은 다 증가고 그리고 좌측은 다 감소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공급 법칙하고 공급 곡선은 별표를 쳐야 되는데 공급량의 변화고 공급의 변화는 논리를 잡을 때는 수요량의 변화 논리를 잡으면은 똑같은데 공급의 변화든 수요 변화든 다 우측 이동 증가, 다 좌측 이동 감소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돼. 그러다가 가격은 영향 안 줬는데 다른 요소 때문에 공급 곡선 자체가 이동해서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럼 공급의 변화 요소가 뭐가 있는 요거를 잡으셔야 돼요. 공급의 변화 요인. 다 보실 필요가 없어. 공급의 변화 요소 중에서는 114페이지 보면은 공급의 변화 요인 해가지고 표가 그려져 있네요. 그때 이제 공급의 증가, 감소도 똑같은 논리니까 공급의 증가 보면은 1번의 기술 수준하고 2번의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이거 두 개는 별표 쳐주세요. 이게 공급의 경우에 이게 많이 내. 예를 들어서 생산 요소 가격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술 수준 변화가 일어나요. 이 왜 두 가지가 왜 공급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 두 가지는 오로지 뭐다? 공급만 영향 주기 때문이에요. 공급만 영향 준 거야. 무슨 뜻이야? 수요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뜻이야. 수요하고는. 예를 들어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해. 그럼 생산비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공급이 증가돼. 근데 시험 문제가 생산 요소 가격 하락하는데 수요가 증가한다면 틀리다는 거야. 생산이잖아, 생산. 그 기술 수준은 어떤 생산물 만들 때 들어가는 기술 수준이야.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준하고 생산 요소가 오로지 공급만 영향 미치는 것이야. 이게 제일 많이 나와, 공급의 경우는. 그리고 공급에도 대체재 보완제가 있는데 그건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수요의 대체재 보완제가 어려워 죽겠는데 공급의 대체재 보완제 하다 보면은 머리가 뒤죽박죽 돼. 공급의 경우 요거하고 하나 더 보시면 이 정도예요.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아까 가격 변화를 예상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을 예상했다면 가정해 본다. 가격 상승이 예상된 수요는 어떻게 됐었어요? 상승이 예상되면 수요는 증가했었지. 소비자 올라갈 걸로 예상되면은 이때다 그래서 지금 막 살려 그래. 근데 파는 사람 입장은 달라. 파는 사람 입장에 가격 상승이 예상되잖아요. 지금 팔면 안 돼. 나중에 팔어. 여러분들 부동산 소유자들이 있는데 내 아파트 가격이 지금 팔면 1억인데 한 달 후에 팔면 1조다. 안 팔어. 공급이 감소해요. 그래서 예상 부분은 소비자 공급자들이 둘 다 변화시킨 요소지만은 행동을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하락이 예상되는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겠지. 하락이 예상되면은 소비자는 안 살려 그래요. 근데 하락이 예상되지 않은 공급자는 지금 갖고 있는 게 큰 부담이야. 지금 가격이 1억짜리인데 한 달 전에는 이게 10조 있었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것 같아. 갖고 있는 게 부담이니까 물건을 막 시장에 내놓습니다. 막 금매가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들어갈 때 예상의 예상. 소비자 공급자 둘 다 영향 주지만은 서로 반대 방향이더라. 요거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금리가 인하되면 둘 다 증가되고 막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우선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니까 수요에 대한 내용은 디테일하게 하나씩 검증해 보시되 공급의 경우는 이 두 개. 공급만 미치는 두 가지. 생산 요소 가격과 기술 수준. 오로지 공급만 미치는 요인이다. 그리고 예상에 대해서는 소비자 공급자는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이제 사고력을 넓히시는 거야. 뭐 민법이라든지 공법, 중개사법, 그리고
학개론에서 후반부 내용을 자꾸 왔다 갔다 해 가셔서 전체적인 내용 윤곽에 잡으시면 그 당연한 거 아니냐. 변하는 이제 요인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요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 왜 그러냐면은 생산 요소랑 기술 수준이 수요의 변화 요소에 예문으로 들어가. 그러면 관계가 없는 겁니다. 공급만 영향 주는 거예요. 공급은 요 정도만 보시면 돼. 오른쪽에 이제 115페이지에 그 보충학습에서 대체제 보완제가 수요면과 공급면에서 서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수요만 잡아놓고 요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어요. 심할 때 수요가 확실하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 공급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차이가 있어요. 라고 확인해 드리겠지만은 공급의 경우에 대체제 보완제 거의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워버리지 마시고 차이가 나중에 이렇게 있어요. 라고 참 나중에 심화학습할 때 조금만 더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그 다음 페이지까지 다 심화하면 머리가 엄청 아파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초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여러분들 117페이지에 부동산 공급 이용 특징, 이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아주 관련되는 게 있으니까 지금 안 건드리지 않고, 120페이지에 균형이라는 수요공급의 큰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균형도 이 변화를 모르면은 못 풀어요. 그래서 균형이라는 논리가 들어가면서 왜 이제 들어가실 때 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잡아놓고 갔어야 되는지가 이제 균형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다 보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균형에 대한 내용을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다음 시간 제 7강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균형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어려운 거 하셨어요. 처음 하신 분들 수고하셨고요. 균형에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